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요원이 제거 대상인 김한소를 품에 안고 임진강에 뛰어들었습니다. 보위부는 강물에 고압 전류를 흘려보내고 사살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암살 지령을 포기하게 한 김한솔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DMZ 지뢰밭 한복판에서 그들은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보위부가 극비로 묻은 그 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성진은 오늘 밤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지령이 떨어진 건 자정이 막 넘어선 시각이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의 밤은 낮보다 더 끈적했고 천장 선풍기는 덜컹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람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성진의 등에는 진즉부터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좁은 원룸,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 손때 묻은 노트북 한 대. 이것이 북한 정찰총국이 자신에게 허락한 삶의 전부였습니다. 화면 빛만이 방 안을 파랗게 물들이는 가운데 내부망 특수 채널이 열렸습니다. 지령은 단 3줄이었습니다. 표적 확정, 좌표 전송, 임무 완료. 성진은 마른 침을 삼키고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얼굴 하나가 떴습니다.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김한솔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김정남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표적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몹시 수척했고 눈 밑에는 그늘이 깊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성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성진은 이 일을 어제 오늘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각국 금융망에 침투하고 암호화폐 전산망을 뚫고 표적의 위치를 좌표로 환산해 상부에 올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손이 떨린 적 없었습니다. 지령은 지령이었고 임무는 임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낯선 질문이 기어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것인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성진은 직감했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성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전송하지 않은 채로 쿵 덮이는 소리와 함께 방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진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거부한 요원에게는 다음이 없었습니다. 쓸모 없어진 사람은 곧 다음 지령의 표적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위장 속이 텅 빈 것처럼 쿵 내려앉았습니다.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성진은 진동이 멈출 때까지 그냥 바라봤습니다.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어떤 총성보다 무겁게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4분. 내부망에 임무 지연 경보가 뜨기까지 12시간. 그 12시간이 지나면 상부는 성진의 침묵을 배신으로 분류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의 노트북 화면에 이번엔 성진 자신의 얼굴이 첨부 파일로 뜰 것이었습니다. 좌표와 함께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고 무릎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며칠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낭을 꺼내 짐을 챙겼습니다. 2년을 살았지만 짐은 보잘것없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외장 하드 2개, 갈아입을 옷 몇 벌, 위조 여권 하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이쪽이 낫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비엔티안의 밤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뜨겁고 낯설고 축축한 공기였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어디선가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성진은 그 어둠을 한 박자 바라보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서워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화면 속 눈빛의 사람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한솔의 은신처에 도착한 건 새벽 4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택시를 2번 갈아타고 오토바이까지 빌렸습니다. 미행을 확인하느라 2배는 더 돌았고 그 사이 비까지 내렸습니다.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에는 녹슨 자전거 2대가 나뒹굴었습니다. 정찰총국 요원을 이런 곳에 숨겨두다니
성진은 씁쓸하게 생각하며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복도 끝, 문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팔뚝이 굵었고 자세가 달랐습니다. 군인 출신 특유의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남자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갔습니다. 성진의 손도 반사적으로 노트북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초의 정적이 복도를 눌렀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성진이었습니다. 손에서 나온 건 총이 아니라 휴대폰이었습니다. 남자 얼굴을 찍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4초. 결과가 떴습니다. 강희연.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부사관. 불명예, 전역. 현재 동남아시아 1대 프리랜서 경호 활동 중. 성진은 화면을 한번 훑고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신, 쓸만한 사람이 아니네요. 남자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불명예 전역의 프리랜서, 조직도 백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성진은 그를 어깨로 밀치듯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비켜요. 저도 일이 있으니까. 남자가 팔을 뻗어 문을 막았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성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알죠. 그날 밤 성진은 처음으로 김한솔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 사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숨어다닌 세월이 그대로 몸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솔은 성진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성진은 잠깐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현은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성진이 보이부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이현은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계획에 없던 변수였고 변수는 줄이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쓸만한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알림이 떴습니다. 성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붉은 표시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반경 500m 안에 5개의 이동 신호였습니다. 성진이 직접 짜본 적 있는 포위 대형이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이미 들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1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이현 씨. 소파에서 눈을 감고 있던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성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현은 2초 보더니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침착함이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5시입니다. 건물 조이고 있어요. 제가 CCTV 잡을 테니까 어디서 들어옵니까? 성진이 빠르게 건물 주변 카메라 12개를 장악했습니다. 화면을 분할해 이현 앞으로 노트북을 밀었습니다. 1층 정문에 둘, 지금 이동 중입니다. 왼쪽 외벽 타고 올라오는 거 하나. 오른쪽 계단 입구에 둘, 30초 안에 올라옵니다. 이현이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졌습니다. 불 끄세요. 성진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방이 어두워지자 한솔이 숨을 삼키며 벽 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성진은 노트북 화면만 보면서 이현의 귀에 계속 속삭였습니다. 왼쪽 셋 지금 복도 진입, 오른쪽 둘 계단 2층 통과 중입니다. 문 오른쪽에 하나 붙었어요. 지금. 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그 다음은 화면으로만 봤습니다. CCTV 속에서 이현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성진이 좌표를 불러줄 때마다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한 자리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4명이 쓰러지는 동안 성진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4분이 채 안 됐습니다. 복도에 5이 널브러진 사이 이현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에 피가 묻어 있었지만 자기 피가 아니었습니다. 갑시다. 10분 안에 더 옵니다. 3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성진이 탈출 경로를 유도하고 이현이 뒤를 막았습니다. BNT 안의 새벽 골목을 달리면서 성진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저 남자에 대해 쓸만하지 않다고 했던 건 완전히 틀린 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이현이 백미러로 성진을 봤습니다. 아까 쓸만하지 않다고 했죠? 성진은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을 폈습니다. 이현이 피고쓰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성진은 화면을 보면서 입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몸은 쓸만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BNT 안을 떠난 지 16시간 만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걷고 트럭 짐칸에 3명이 웅크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짐칸 바닥에는 기계 기름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금속 모서리가 등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한솔은 그 좁은 어둠 속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옆에서 노트북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버텼습니다. 1시간이 2시간처럼 늘어졌고 2시간이 지날 때쯤엔 온몸이 쑤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방콕 외곽의 낡은 아파트 한 칸이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나 있었고 창문을 열면 아래층 식당에서 올라오는 기름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진은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였습니다. 암살조 5을 따돌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했습니다. 이현은 도착하자마자 말없이 건물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비상구, 옥상 접근로, 아래층 식당 뒷문.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읽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자신은 데이터로 세상을 읽었고 이현은 공간과 몸으로 읽었습니다. 한솔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보위부 내부망을 역해킹해서 추격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격대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면 그 반대쪽으로 움직이면 됐습니다. 성진이 2년 넘게 갈아온 칼이었습니다. 보위부 내부망의 보안 프로토콜 일부는 성진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안에서 만든 울타리는 안에서 여는 법을 알았습니다. 침투는 30분 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들여다보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위부가 세 사람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안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보위부는 세 사람의 위치가 아니라 성진의 해킹 루트 자체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어느 서버를 경유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침투하는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곧 성진이 내부망에 접속하는 순간 상대도 실시간으로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진은 즉각 접속을 끊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역추적을 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해킹 패턴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정찰총국 안에서도 손에 꼽았습니다. 아니,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채팅 알림이 떴습니다. 접속을 끊은 상태인데 알림이 왔습니다. 성진이 사용하는 암호화 채널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진은 숨을 참으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성진아, 이제 도망 못 간다. 발신자 식별 코드가 떴습니다. 박철. 성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됐습니다. 박철이었습니다. 정찰총국 사이버 공작실 선임 연구사, 성진의 직속 선배였습니다. BNT 안에 부임하던 날 공항에서 마중 나왔던 사람이었고, 처음 노트북을 세팅해 주던 날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서버를 쓰는지, 어떤 암호화 방식을 쓰는지, 심지어 성진이 습관적으로 치는 키보드 패턴까지 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진의 해킹 코드를 가장 가까이서 봐온 사람이 이제 그것을 무기로 성진을 쫓고 있었습니다. 박철이 직접 왔습니다. 이현이 성진의 얼굴을 보더니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굽니까? 성진은 잠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이. 성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하고 나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더 선명하게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성진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도망 못 간다. 그 한 줄이 천장에 새겨진 것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박철은 성진이 다음에 어떤 서버를 쓸지, 어떤 경로로 우회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성진이 옆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 이제 성진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위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도주를 버티게 해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습니다. 상대는 이미 성진의 다음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싸워온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머리에서 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무서웠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아파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 반사적으로 창가로 달려가 내려다봤습니다. 세대의 차가 골목 양쪽을 막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현이 소리 없이 옆에 섰습니다. 몇입니까? 성진이 CCTV를 장악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박철의 메시지를 본 이후로 처음으로 손이 이렇게 떨렸습니다. 성진은 이를 악물고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방콕 지하철 관제 시스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연이 잠시 성진을 봤습니다. 해봐요. 성진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MRT 관제망에 접속해 인근 교차로 신호 체계를 이 분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골목 바깥에서 경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로가 막혔습니다. 세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갈 시간이 생겼습니다. 달리면서 한 소리 물었습니다. 박철이 누군데요? 성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는 순간 이건 도주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와 박철의 머리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박철이 한 수 앞서 있었습니다. 방콕의 새벽 골목을 달리며 성진은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떤 망도 뚫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자신감이 이 모든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메시지 한 줄이 그 믿음에 금을 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서버를 써도 어떤 경로를 타도 박철이 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리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했으니까요. 중국 운남성 국경 앞에서 노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11시가 됐고 12시가 됐습니다. 세 사람은 국경 인근 시장 골목의 허름한 국수집에 앉아 그릇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성진은 국수 한 젓가락도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노 씨는 이 루트에서 성진이 가장 믿는 브로커였습니다. 방콕을 빠져나온 뒤 사흘 내내 이동하면서 국경 통과를 노 씨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 노 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성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 씨의 통신 기록에 침투하는데 12분이 걸렸습니다. 기록을 열어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노 씨가 사흘 전부터 보이부 요원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동 경로, 국경 통과 예정 시각, 그리고 금액. 노 씨는 팔았습니다. 사람을 팔았습니다. 방콕을 떠나던 그 순간부터 이미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성진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노 씨와는 2년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직접 만난 건 3번뿐이었지만 그 3번 모두 노 씨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를 돕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성진은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는지는 기록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금액이라도 나와 있으면 이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더 나빴습니다. 한솔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에게만 눈짓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연이 성진의 눈을 보더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진이 먼저 화장실 방향으로 걸었고 이연이 한솔의 팔을 잡아 식당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 나서자마자 이연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사흘 전부터입니다. 우리가 방콕 떠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욕설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또 성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한솔의 좌표를 암살조에 넘기려 했다는 사실이 목구멍에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전송 버튼을 눌렀다면 노 씨가 필요도 없었습니다. 성진 자신이 노 씨였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솔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솔은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인지 울음을 사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고 이름 하나 때문에 평생 쫓겼고 자신을 도우려 한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성진은 처음 이 임무를 받았을 때 한솔이 그냥 파일 속 얼굴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국경 검문소는 이미 봉쇄 상태였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 확인하니 검문소 곳곳에 평소와 다른 인원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중국 공안 채널을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정식 루트는 없었습니다. 성진이 지도를 펼쳐놓고 우회로를 분석하는 동안 이연이 손가락으로 한 구간을 짚었습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방콕을 빠져나온 뒤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세 사람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여관에서 한두 시간씩 눈을 붙이고 이동했고, 밥도 이동 중에 사 먹는 길거리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한솔은 먹는 둥마는 둥했고, 성진도 입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연 혼자 묵묵히 먹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먹어야 움직인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모습을 보며 억지로 밥을 몇 숟갈 떴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산을 탔습니다. 이연이 앞에서 나뭇가지를 치우고 발로 흙을 다지며 길을 텄습니다. 성진은 중간에서 위성 신호와 지도를 번갈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사가 가팔랐고 길이 없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후려쳤고 돌부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성진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바위 모서리에 긁혀 피가 배어 나왔고, 그러면서도 노트북 가방은 본능적으로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연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진은 그 손을 잠시 내려다보다 잡았습니다. 무슨 말도 약속도 없었는데 그 손 하나가 이 밤을 버티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은 그 사실이 이상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새벽 3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세 사람은 운남성 쪽 산기슭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숨이 찼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성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별빛처럼 실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성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연이 성진을 봤습니다. 한솔도 봤습니다. 성진은 두 사람의 눈을 마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전역 검문이 보위부 요청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며칠 안에 합법적인 루트는 다 막힙니다. 동남아로 돌아가면 박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지도에서 손가락을 북쪽으로 올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들어갈 거라곤 생각 못할 테니까요. 이연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성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진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거 알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정신입니까? 제가 짜본 것 중에 제일 나은 아닙니다. 이연은 잠시 더 바라보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산 아래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은 두려웠습니다. 고향 땅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그 땅을 밟는 순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딘가에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잘못되면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셋 다 죽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성진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이 하늘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성진은 그 생각을 빠르게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땅을 밟는 순간 성진은 발이 무거워졌습니다. 신의주 외곽이었습니다. 성진이 심어둔 내부 협력자가 단둥 쪽 압록강 인근에서 세 사람을 받았습니다. 철조망 아래 수로를 통해 들어오는 루트였고, 성진이 사전에 해당 구간 감시 카메라 2대를 루프 영상으로 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협력자는 아무 말 없이 길을 이끌었습니다. 묻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루트로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흙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아니, 사실 같은 흙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성진이었습니다. 25해를 이 공기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 땅이 낯설었습니다. 정확히는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외면해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꺼진 가로등이었습니다. 신의주 외곽 마을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줄지어 서 있었지만 거의 다 꺼져 있었습니다. 켜진 건 몇 개도 깜박거렸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손전등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둠 속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무표정한 어른들 사이를 달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 어둠 말고 다른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성진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자랐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무너진 담벼락, 시멘트가 떨어져 나간 자리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골목 끝 앙상한 나무 한 그루는 가지가 모두 꺾여 있었습니다. 땔감으로 쓴 흔적이었습니다. 성진이 어릴 때 살던 마을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이연이 성진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여기가 전부입니까? 성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외곽 창고에서 지냈습니다. 바닥에는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연은 금방 잠이 들었고 한솔은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성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북한 내부망을 확인하는 순간 예상한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성진의 신분이 도주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이름, 나이, 마지막 소속, 마지막 확인 위치, 그리고 처리 지침. 성진은 그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엔티안을 떠나는 순간 이미 이렇게 됐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달랐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글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집 위에 등을 눕혔습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이 하늘 아래에서 수학을 배우고 충성 맹세를 외웠고 어머니가 끓여주는 옥수수죽을 먹으며 컸습니다. 그 시절이 집 냄새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아들이 도주자가 됐다는 걸 알면 어떤 얼굴을 할지. 성진은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빠르게 눌러버렸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발이 굳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개성까지는 군수 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신의주에서 개성 방향으로 이틀에 한 번 운행하는 군수 물자 열차였습니다. 협력자가 감시 교대 시간에 맞춰 화물칸 한 칸에 세 사람을 숨겼습니다. 어둡고 기름과 금속 냄새가 가득한 칸이었습니다. 성진은 노트북 가방을 끌어안고 구석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성진은 박철의 움직임을 확인했습니다. 박철은 중국 단둥 쪽에 있었습니다. 방향을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은 안도 대신 불안함을 먼저 느꼈습니다. 박철이 정말 방향을 읽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잘못 읽는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화물칸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칸 안을 훑었습니다. 성진은 반사적으로 화면을 껐습니다. 이연이 이미 몸을 낮춘 상태였습니다. 손전등이 성진의 얼굴을 스치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뛰었습니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열차 안에서 끝나겠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운데 머릿속이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이연이 움직였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연이 제압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지고 쿵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성진이 눈을 뜨고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그중 한 명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성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박철이었습니다. 단둥에서 방향을 읽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여기 있었습니다. 일부러 틀린 방향에 있는 척한 것이었습니다. 성진의 예측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진아. 어둠 속에서 박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총구보다 무서웠습니다. 상대를 이미 잡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저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성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열차 제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객차 분리. 박철이 탄 칸만 떼어내면 됐습니다. 제어망 침투는 10초 안에 됐습니다. 그런데 분리 명령을 실행하는 순간 오류가 떴습니다. 아날로그 연결 고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전자 명령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달리는 열차에서 직접 핀을 뽑아야 했습니다. 이연이 성진을 봤습니다. 성진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연은 화면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망치 있습니까? 성진이 공구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망치가 나왔습니다. 열차 속도 줄여요.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연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였습니다. 바람이 몸을 밀었습니다. 이연이 연결부로 기어갔습니다. 성진은 화면에서 속도를 조금씩 줄이며 이연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한솔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생애 처음 총을 잡는 손이었고 그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박철의 부하가 문을 열고 올라오려는 순간 한솔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성 하나로 그 사람이 움츠러들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연이 핀을 뽑아낸 것이었습니다. 열차가 분리됐습니다. 박철이 탄 칸이 속도를 잃고 뒤로 멀어졌습니다. 성진은 화면에서 그 칸이 분기선으로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손가락이 자판 위에서 떨렸습니다. 이연이 돌아왔습니다. 한쪽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연이 그걸 보더니 피 굳었습니다. 나가면 맥주 한 잔 사요.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서인지, 이연이 살아 돌아와서인지, 이 모든 게 너무 벅차서인지, 성진은 창피해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차가 달렸습니다. 개성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성에 도착한 건 열차가 분리된 지 6시간 뒤였습니다. 이연의 팔에서 흐르던 피는 천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붉은 자국이 천을 꾸준히 적셨고 성진은 그게 계속 눈에 걸렸습니다. 이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개성 외곽 폐가에 몸을 숨기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는 사람인가? 성진은 그게 궁금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진이 설계한 루트는 두 갈래였습니다. 개성 인근 폐쇄군사 지하 통로를 통해 DMZ 진입로까지 접근하고 거기서 임진강 하류 수중 침투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진은 전 세계 서버를 경유해 북한 군사 통제 시스템, 내부 코드명, 강철의 벽에 침투해 자동 감시 포탑과 열 감지 센서를 10분간 마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연이 한솔을 데리고 펜스까지 뛰는데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런데 변전소가 폭발했습니다. 개성 지역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배터리로 버티는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지하 통로 입구의 전동식 철문이었습니다. 정전이 되는 순간 철문은 안전 모드로 전원됐고 전자 명령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성진은 화면을 들여다보다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금까지 세운 계획이 전부 전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손전등 빛이 들어왔습니다. 초소병이었습니다. 정전소동에 확인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전등이 복도를 흩었습니다. 성진은 벽 쪽으로 몸을 붙였고 이연이 한솔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손전등이 성진의 얼굴을 향해 왔습니다. 성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성진아? 그 목소리에 성진의 눈이 떠졌습니다. 손전등 너머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광철이었습니다. 성진의 고향 친구였습니다. 함흥 시절 같이 옥수수를 훔쳐 먹으러 다니고 강에서 멱을 감던 녀석이었습니다. 군에 끌려갔다는 소식만 들었지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광철이 경비병 군복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야? 광철의 손이 반사적으로 총으로 갔고 다른 손이 벽에 비상벨 쪽으로 뻗었습니다. 아날로그 종이었습니다. 저게 울리면 끝이었습니다. 이연이 움직였습니다. 총구를 낚아채고 광철의 입을 막아 벽으로 밀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주 빠르게. 광철이 버티려 했지만 이연의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연에게 제압당한 채로 광철이 성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강에서 같이 헤엄치던 여름, 옥수수밭에서 같이 쫓기던 오후,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알던 시절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성진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부탁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진아, 너 큰 놓지 마. 철문 수동 레버 어디 있어? 성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전에 입수한 군사 건축 도면을 머릿속으로 펼쳤습니다. 수동 레버는 기계실 구석이었습니다. 성진이 달렸습니다. 어두운 기계실 안 손전등을 켜고 녹슨 파이프들 사이를 뒤지자 핸들이 보였습니다. 양손으로 잡고 돌렸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손바닥이 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연이 달려왔습니다. 같이 잡아요. 두 사람이 핸들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 둘, 셋. 동시에 힘을 줬습니다. 이연의 어깨에서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다친 팔이었습니다. 이연이 이를 악물었고 성진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핸들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조금 더.
수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계실 전체에 금소금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열렸습니다. 철문 너머에 어두운 갈대밭이 있었습니다. 멀리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가 남쪽이었습니다. 이연이 광철의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광철이 성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광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상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아무것도 못 본 척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드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광철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려야 했습니다. 이연 씨, 180초입니다. 뛰세요. 이연이 한 손을 엎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이 해킹한 지뢰 매설 지도를 들고 뒤따라 달리며 경로를 불러줬습니다. 왼쪽으로, 왼쪽 더. 거기서 직진. 갈대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어둠 속이었고 땅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가 맞으면 살고 틀리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달리면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도가 최신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해킹이 빗나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려야 했습니다. 50초, 100초. 그때 이연의 발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멈춰요. 이연이 멈췄습니다. 성진이 달려가 발 앞을 긁었습니다. 색이 달랐습니다. 매설 지뢰였습니다. 지도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성진이 옆 경로를 가리켰습니다. 이연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150초. 배터리 1%.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이연이 한 손을 업은 채 넘었고 성진이 뒤따라 넘었습니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꺼졌습니다. 포탑이 재가동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측 GP의 서치라이트가 세 사람을 향해 켜졌습니다. 성진은 그 빛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BNT 안에서 노트북을 닫던 그 밤부터 지금까지 도망치고 솟고 달리고 또 달리고 그 모든 것이 이 서치라이트 빛 하나와 함께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연이 성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피가 굳은 팔, 찢어진 재킷, 표정 없는 얼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버티는 것인지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남측 지피에서 군인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사실을 실감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성진의 생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연과 한솔이 남측 지피의 신병이 확보된 직후 군인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들것이 왔고 국정원 요원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연은 팔을 치료받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펜스 쪽을 바라봤습니다. 성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켜질 때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달려오는 사이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연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솔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국정원 임시시설에 이송된 첫날부터였습니다. 기자 회견도 진술 조사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한솔은 방 안에 앉아 한마디만 반복했습니다. 성진이 살아야 합니다. 담당 요원이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연은 그 말을 복도에서 들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성진이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사흘 만에 시설을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허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브리핑을 듣는 척하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따라왔지만 골목에서 따돌렸습니다. 이연은 인천공항으로 가서 중국행 티켓을 샀습니다.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었습니다. 이연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성진은 나중에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고 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둥에서 성진을 찾는데 3주가 걸렸습니다. 이연은 성진이라면 어디에 숨을 지를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성진은 몸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닿는 곳, 눈에 띄지 않는 곳, 당분간 기댈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곳,
이연은 그 조건을 머릿속으로 나열하며 단둥 외곽을 돌았습니다. 압록강 쪽 폐창고 밀집 지역에 들어선 건 열흘째였습니다. 첫 번째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창고는 잠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창고 문을 잡아당겼을 때였습니다. 성진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총을 맞은 자리가 천으로 둘둘 감겨 있었고 얼굴은 반쪽이 됐습니다. 살이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창고 바닥에는 빈 물병 몇 개, 다 먹은 과자 봉지, 라면 봉지 하나. 그게 3주 동안의 흔적 전부였습니다. 전기도 없는 창고였습니다. 낮에는 갈라진 벽 틈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지했을 것이고 밤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어깨를 틀어막으며 3주를 버텼습니다. 이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성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로였습니다. 성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왔어요? 이연이 성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성진을 봤습니다. 성진은 그 눈을 보면서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이연이 왜 왔는지 물었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혼자서는 이 어둠을 더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냥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데리러. 성진은 한참 이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연이 그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어깨를 치료받고 국정원에서 긴 조사를 받고 하나원 비슷한 시설에서 정착 교육을 들었습니다. 낯선 것 투성이었습니다. 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단어가 달랐고 걸음걸이가 달랐고 식당에서 주문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어디를 가도 어색했고 무엇을 먹어도 낯설었습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진은 노트북을 폈습니다. 화면 앞에서는 어디에 있든 성진이 성진이었습니다.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몇 주가 지나 성진은 서울의 IT 보안 회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삐 걷는 사람,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 이어폰을 끼고 걷는 사람.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밤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아들이 도주자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성진은 상상하려다 매번 멈췄습니다. 상상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아무 잘못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옥수수죽을 끓이고 성진 도시락을 싸주고 아들이 정찰총국에 들어갔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들 때문에 어떤 눈초리를 받고 있을지 성진은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광철 생각도 났습니다. 비상벨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돌리던 그 3초. 광철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무거웠습니다.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계좌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성진은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한 대가였습니다. 누가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상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번 것이 통째로 내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성진은 그날 퇴근길에 처음으로 혼자 밥을 사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북한의 것과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강 쪽으로 나와요. 성진은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이연이라고. 문자를 받은 순간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성진은 그게 왜인지 생각하다가 그냥 버스를 탔습니다. 한강 둔치였습니다. 이연이 먼저 와 있었고 한솔도 있었습니다. 벤치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연이 가방에서 캔 맥주 2개를 꺼내 성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나가면 맥주 한 잔 사요. 성진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고 이연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성진이 맥주를 받아 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강이 흘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변 불빛이 강물 위에 일렁였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강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한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강 너머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광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둠 속에서 가로등 없는 골목을 걷고 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맥주를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것인지 성진은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냥 차가운 맥주였고 바람이 불었고 강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옆에 말 없는 사람이 둘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세 사람이 앉은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한솔이 입을 열었습니다. 광철이한테 고맙다고 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성진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을 셋 다 알았습니다.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성진은 그 사실을 수없이 되새기면서도 매번 결론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려 하는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광철의 그 3초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총을 든 손, 비상벨로 뻗던 팔, 그리고 멈춤. 어릴 때부터 당과 수령 앞에 목숨을 바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진은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BNT 안에서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던 그 순간처럼 광철도 그 3초 동안 자기 안에서 싸웠을 것이었습니다.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연이 강물에 시선을 두고 말했습니다. 성진은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전할 수 있을까? 잘 있다고, 살아있다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별거 아닌 말을 나누며 살고 있다고.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올지 않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만큼은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자리를 버티기에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라는 말이 얼마나 멀고도 가까운 말인지 셋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이 흘렀습니다. 성진은 그 겨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북한 겨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몸이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굳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주 천천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보안 취약점 분석이었습니다. 성진이 그 일을 너무 잘해서 팀장이 2번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잘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뚫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으니까요. 동료들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주말에 뭘 했는지 이야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았습니다. 의미 없는 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피었습니다. 성진은 퇴근길에 강변을 걸다 사람들이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걸 봤습니다. 성진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봄날 저녁에 꽃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진에게는 대단했습니다. 회사 동료가 그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꽃 사진 한 장이 대화가 됐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성진에게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연과 가끔 밥을 먹었습니다. 성진이 사겠다고 하면 이연이 왜요? 라고 물었고 성진이 단독 맥주 빚 갚는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연이 픽 웃었습니다. 그게 반복됐습니다. 성진은 그 반복이 좋았습니다. 한솔은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도 공개 활동도 하지 않고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성진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한솔은 늘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그 짧은 대화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이현과 밥을 먹으면서 성진이 물었습니다. 이현 씨는 왜 단둥에 왔어요? 진짜로. 이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다는 말. 계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진은 이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성진은 혼자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BNT 안에서 노트북을 닫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던 커서 그 10초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죽을 뻔했고, 다쳤고, 무서웠고, 외로웠습니다. 노 씨에게 배신당했고, 박철에게 쫓겼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에서 이현이 피를 흘렸고, 광철이 고개를 돌렸고, 한솔이 처음으로 총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있었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진은 그 10초를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성진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 아래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꺼지지 않는 가로등이었습니다. 신의주 외곽 골목에서 봤던 줄지어 서 있지만 거의 다 꺼져 있던 가로등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둠 속에서 뛰어놀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켜져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었습니다. 성진은 그 두 세상을 모두 살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저 강 너머에 지금도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골목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진은 그 사람들 중 하나였다가 지금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 불빛이 그쪽에도 닿을 수 있다면 자신이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그 언젠가를 조금은 앞당기는 일이기를 바랐습니다. 그 생각을 이번에는 지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도 바랄 수는 있었습니다. 오래 그냥 두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진은 창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암살 표적이었던 김한솔을 살리기로 결심한 날부터 성진은 지뢰밭을 달리고 철문을 맨손으로 열었습니다. 달리는 열차 위에서 피를 흘리며 건넨 약속 한마디가 한강변에서 마침내 지켜졌습니다. 그 차가운 맥주 한 캔이 성진에게는 살아남았다는 것보다 살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